차가운 밤 공기가 은성그룹 타워의 거대한 유리벽을 맴돌았다. 도시의 불빛이 빌딩 숲을 화려하게 수놓았지만 그 찬란함은 지상 10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 자리한 CEO의 집무실이 아닌 지하 3층 보안팀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새로 지급된 뻣뻣한 경비복을 입은 강태민, 아니 오늘부터 그의 이름이 된 김민주는 낡은 소파에 앉아 선배 경비원인 오 반장의 지루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이 낯선 공간의 공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해외 지사에서 급히 돌아온 그는 은성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화려한 왕관만이 아니었다. 이사회 보고서의 행간과 익명의 투서들 속에서 그는 회사의 심장부에 깊이 파고든 부패의 악취를 맡았다. 권력에 취한 중간 관리자들의 월권 행위,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금의 흐름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오 반장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김민준 씨, 듣고 있어? 야간 순찰은 특히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여긴 그냥 빌딩이 아니야. 은성그룹의 심장이라고. 태민은 고개를 들어 순박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평범한 마스크와 어눌한 말투는 그 누구도 그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오 반장의 지시에 따라 순찰 동선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하며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조용히 시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빌딩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각 층의 사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낮 동안에 치열했던 열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의 눈이 아닌 주인의 눈으로 건물의 모든 것을 훑었다. 꺼진 모니터, 가지런히 정리된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직원들의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지켜야 할 책임의 무게로 다가왔다. 32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는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물걸레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굴러가는 작은 바퀴 소리.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두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움직이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청소용 카트를 밀며 아주 느리고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주변의 고요함과 그녀의 묵묵한 움직임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저 이름 모를 청소부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맡은 구역을 정성껏 닦아내고 있었다. 태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 정말 짜증나게. 아직도 여기 있었어? 재무팀의 박진석 과장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동료로 보이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다른 미화원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봐요, 아줌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책상 위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서류 순서가 다 엉망이 됐잖아. 그 나이든 미화원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먼지만 살짝 닦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하지만 박 과장은 그녀의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죄송하면 다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남의 책상에 함부로 손을 대? 이거 하나 때문에 내일 아침 보고가 엉망이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장 잘리고 싶어? 그의 모욕적인 언사와 거만한 태도는 태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상기하며 주먹을 쥔 채 참아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조용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물걸레가 들려 있었다. 박 과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연을 쏘아보았다. 뭐, 너는 또 뭐야? 감히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동료의 앞을 막아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모님께서는 과장님 책상에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실 권리는 과장님께 없습니다. 그 순간 태미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난과 고된 노동에 찌든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맑고 고든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박 과장의 오만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과 용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했다. 박 과장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일개 청소부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곧 이성을 되찾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웃기는군. 너희 같은 계약직들이 뭘 안다고.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정규직 상사한테 말대꾸하는 패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내일 아침 인사과에서 보자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똑똑히 확인시켜 줄 테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협박 섞인 말을 내뱉고는 혀를 차며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졌다. 복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이든 미화원은 서연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다. 서연 씨, 어떻게, 나 때문에, 괜히 나섰다가 서연 씨까지. 서연은 그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이모님.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안심시키는 따뜻함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태미는 기둥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박진석 과장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에 맞선 한서연이라는 여인에 대한 강렬한 인상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이 건물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진짜 사람이었다. 직이나 재산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녀의 그 고든 눈빛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밝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순찰 구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에서 언급되었던 부당한 대우와 권력 남용이 어떤 모습인지 그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패의 한가운데서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의 이번 자맹은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오늘 밤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녀 한서연이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의 강렬했던 만남 이후
강태민의 일상은 두 개의 다른 시간대로 나뉘었다. 낮에는 은성그룹의 CEO로서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며 거대한 조직의 방향을 결정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평범한 경비원 김민준으로 돌아와 빌딩의 가장 낮은 곳을 순찰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히 건물의 안전을 살피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쫓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스스로도 정의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 나갔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이 없다며 쩔쩔매는 척을 하다가 그녀가 나타나자 슬쩍 음료수 캔 두 개를 뽑아 하나를 건네는 시기였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한서연도 그의 순박해 보이는 얼굴과 어색한 친절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들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고 태미는 그녀의 삶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아픈 남동생이 있었고 가족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만 했다. 민준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새벽 텅 빈 구내식당 한쪽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던 서연이 불쑥 물었다. 태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미리 준비해둔 대답은 있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하자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대답은 경비원의 대답으로는 조금 철학적이었지만 서연은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여기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낮에는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만 남으니까요. 어쩌면 이 빌딩의 진짜 얼굴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태민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보고 있던 것이 정말 은성그룹의 진짜 얼굴인지 되묻게 되었다. 화려한 실적과 높은 주가 뒤에 가려진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태민은 자신의 권한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안팀의 일원으로서 그는 건물의 모든 CCTV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박진석 과장의 동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그의 예상대로 박 과장의 비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담 패설을 던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는 특정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의심스러운 서류와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그 모든 영상은 태민의 개인 서버에 차곡차곡 저장되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한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 밑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박진석 한 명을 징계하는 것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의 뒤에 숨어 있는 더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관찰은 박진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한서연의 모습도 자주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구역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청소했다. 동료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도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했다. 태미는 그녀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궁금했지만 감시 카메라의 해상도로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꿈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조용한 노력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태미는 순찰 중에 옥상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박진석 과장과 그의 무리들을 발견했다. 그는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청소부 여자 한서연인가? 아직도 눈에 거슬리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 과장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팀의 대리가 아첨하듯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과장님, 그런 하찮은 애는 그냥 계약 해지시켜버리시죠. 본보기로 한번 제대로 밟아줘야 다른 애들도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자르면 재미없지. 아주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지. 마침 좋은 건수가 하나 생각났어. 며칠 뒤에 VIP 고객 한 분이 우리 회사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를 이용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태민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박진석이 서연을 해치기 위해 비열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태민의 신경은 온통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그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서연은 그를 조금 피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민준 씨, 요즘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태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찰 동선이 겹쳐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어설픈 변명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태미는 답답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박진석이 언급했던 VIP의 방문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의 모든 근무자 명단과 동선을 파악했다. 그리고 자신의 근무 시간을 그날 야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오 반장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반드시 그녀의 곁에 있어야만 했다. 며칠 후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빌딩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태미는 보안팀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박진석과 서연의 움직임을 동시에 쫓았다. 저녁 늦게 VIP가 떠나고 난 후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아무도 없는 VIP 접견실로 들어가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고가의 팔찌를 소파 쿠션 사이에 몰래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밖으로 나와 서연에게 다가갔다. 한서연 씨, 지금 바로 VIP 접견실 좀 청소해줘요. 중요한 손님이 머물렀던 곳이니 특히 신경 써서 하고 그의 지시에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청소 도구를 챙겨 접견실로 향했다. 태미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곧 올가미가 그녀의 목을 조여올 터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로 향했다. 이제 무대 뒤에 숨어 있던 관찰자가 아닌 이야기의 중심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한서연은 VIP 접견실의 마지막 구석을 점검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된 하루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막 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박진석 과장이 다른 보안 요원 2명을 대동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박 과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한서연 씨 아주 부지런해서 좋겠어. 그런데 혹시 청소하다가 못 보던 물건이라도 발견한 거 없어? 그의 질문에는 명백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과장님.
분실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과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정말 없을까? 그는 함께 온 보안요원에게 턱짓을 했다. 찾아봐. 보안요원들은 마지못해 접견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와 테이블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요원이 소파 쿠션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밝힌 화려한 디자인의 여성용 팔찌였다. 박 과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승리자처럼 서연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이게 뭔지 알겠어? 아까 오셨던 VIP 사모님께서 잃어버렸다고 방금 연락이 왔어. 시가로 5천만 원이 넘는 물건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못 봤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못 봤다고? 이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당신인데? CCTV에도 다 찍혔을 텐데. 어디서 발뺌이야. 가난한 주제의 명품 보니까 눈이 뒤집혔나 보지? 그의 고함 소리에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 몇몇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렸다.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꿋꿋이 버텼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믿었지만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박 과장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내놔. 아니면 내 청소 카트랑 사물함까지 다 뒤져볼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경비원 김민준, 바로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순찰을 마친 것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 과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넌 또 뭐야? 일개 경비원이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태민은 박 과장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지만 박 과장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였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CCTV? 그 접견실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아. 시간 낭비할 거 없어.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태민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태민은 순진한 신입 경비원처럼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접견실 입구 복도를 비추는 3번 카메라가 얼마 전에 고화질 광각 카메라로 교체된 것으로 압니다. 그 카메라라면 혹시 안쪽 상황까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요?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그의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복도 카메라의 존재는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박 과장은 마지못해 보안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설령 카메라에 찍혔다 해도 서연이 팔찌를 슬쩍하는 결정적인 장면만 없다면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태민과 서연,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보안팀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에 문제의 3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박 과장의 예상과 달랐다.
새로 설치된 카메라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접견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내부의 모습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이 카트를 끌고 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약 20분 동안 꼼꼼하게 청소를 했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막 나오려는 순간 박 과장과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이것 보십시오. 역시 한서연 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민은 침착하게 담당자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VIP 손님이 떠나신 직후부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모니터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다. VIP가 떠나고 잠시 후 박진석 과장이 혼자 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빨리 소파 쿠션 사이에 밀어 넣었다. 바로 그 팔찌였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명백한 증거였다. 범인은 한서연이 아니라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박진석 과장 자신이었다. 박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모니터와 태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 경비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주변 직원들의 경멸과 조롱 섞인 시선이 일제히 박 과장에게 쏟아졌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계획은 일개 경비원의 침착한 대응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소동이 끝나고 넋이 나간 듯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서연에게 태민이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어수룩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보다 든든했던 이 남자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새겨지고 있었다. 팔찌 사건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진석 과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교묘한 변명과 회사 내에 포진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을 받는데 그쳤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태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은성그룹의 병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낮 시간 동안 경비원 김민준으로 지내면서 그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직원들은 이제 한서연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졸지에 과장도 꼼짝 못하게 만든 청소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존중보다는 경계와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서연 자신은 그런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만 태미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유명세를 얻었고 박진석의 앙심을 사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태민을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은성그룹의 CEO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충직한 최 비서가 가져온 방대한 양의 재무 데이터와 내부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낮 동안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현실의 조각들은 이제 밤이 되면 거대한 퍼즐의 일부가 되어 그의 눈앞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박진석 과장이 속한 재무팀과 그와 연결된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최 비서, 최근 3년간 재무팀에서 승인한 모든 용역 계약서를 가져와. 특히 청소, 경비, 시설 관리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야 위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 비서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백 건의 계약서가 그의 태블릿 PC 화면을 가득 메웠다. 태미는 매서운 눈으로 숫자와 조항들 사이를 오가며 비정상적인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업체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청아클린, 바로 한서연이 소속된 청소 용역 업체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그는 청아클린의 계약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업계 평균 단가와 비교했을 때 은성그룹이 지불하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았다. 또한 계약서에는 불필요한 추가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 모든 최종 승인란에는 박진석 과장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청아클린이라는 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후 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청아클린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회사의 대표는 박진석의 먼 친척이었고 부풀려진 계약금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정기적으로 박진석과 그 윗선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기 위해 한서연과 같은 말단,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태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가 안락한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는 동안 그의 발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착취에 신음하고 있었다. 특히 서연의 얼굴이 떠올라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성실함, 그녀의 강직함, 그리고 그녀의 가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대한 부패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로 보였다. 그의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아니, 그녀와 같은 수많은 약자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진석이라는 잔가지를 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뿔이 이 부패의 네트워크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내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 서연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회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적인 사명감과 뒤섞여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불빛 아래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만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잠들지 않는 도시 속에서 그 역시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비서를 다시 불렀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결연해져 있었다. 최 비서, 이제 판을 새로 짜야겠어. 저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거야. 미끼를 하나 준비해. 그의 계획은 위험했다. 자칫하면 그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고 거대한 조직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한 여인의 고든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등불을 따라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자맹은 이제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민이 준비한 미끼는 거대하고 달콤했다. 은성그룹이 최근 인수한 자회사 건물의 통합관리 용역 입찰에 관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낸 것이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고 수익률은 업계 관행을 훨씬 웃도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 정보는 최고 경영진만 아는 극비 사항처럼 위장되어 재무팀의 말 많은 한대리의 입을 통해 박진석의 귀로 흘러들어갔다. 마치 우연히 엿들은 비밀 정보인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소문이었다. 탐욕은 언제나 이성을 마비시킨다. 팔찌 사건으로 자존심을 구기고 입지가 좁아졌던 박진석에게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 그는 즉시 자신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 청아클린과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윗선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태민은 그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과 은밀한 이메일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석은 입찰을 따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을 매수하려 했고 경쟁업체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태민이 쳐놓은 거미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태민과 최 비서는 밤마다 모여든 정보를 분석하며 박진석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부패의 네트워크가 누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나갔다. 거대한 악의 실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박진석은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지난번의 실패는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신입 경비원 김민준의 존재가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고 일개 경비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하고 대담했다. 그는 김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은 여러 번 확신으로 바뀌려 했다. 그는 김민준이 IT 부서의 팀장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 건물에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박진석은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김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지만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는 모두 가짜였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박진석의 비뚤어진 사고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과 한서연이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팔찌 사건 때도 김민준은 한서연을 감쌌다. 어쩌면 저 둘은 단순한 동료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는 한서연을 이용해 김민준을 압박하거나 혹은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비열하고 잔인한 계략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야심한 시각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있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의 거만한 태도와는 달리 거짓으로 꾸며낸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서연 씨, 요즘 고생이 많네요. 내가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서연 씨에게 특별히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주려고 해요. 시급도 지금보다 훨씬 높고 일도 아주 간단해요.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서고를 정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지만 자신은 서연 씨의 정직함을 믿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의 남동생 병원비에 보탰을 수 있을 만큼의 두둑한 현금을 약속했다. 동생의 병원비라는 말에 서연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태미는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진석의 사무실 서고는 회사의 기밀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그곳에 청소 용역 직원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다. 자신이 박진석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 오히려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만 것이다. 거대한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덮쳐왔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 타워는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민은 평소처럼 보안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한서연의 동선에 곤두서 있었다. 박진석의 함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덮칠지 알 수 없었기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 10시가 되자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보안팀과 감사팀에 긴급히 연락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1급 기밀 문서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그가 주장하는 문서는 태민이 만들어낸 가짜 입찰 정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경쟁사로 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난밤 자신의 사무실을 단독으로 출입했던 청소부 한서연을 지목했다. 그의 주장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서연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동정론까지 섞어가며 그는 그녀를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소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다.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서연의 사물함을 뒤지고 그녀를 취조실처럼 꾸며진 작은 회의실로 끌고 갔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박 과장의 개인 서고를 정리해 준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항변은 돈이 급해 범행을 저지른 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태민은 보안팀의 일원으로서 회의실 밖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서연이 겪고 있을 고통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 안에서는 감사팀 직원들의 날카로운 추궁과 박진석의 위선적인 회유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서연 씨,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누가 시켰는지 그 서류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해. 그러지 않으면 당신 인생 여기서 끝장나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으려는 듯 잔인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주머니에서 가냘픈 진동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식에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남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엄청난 액수의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틀어지고 숨통을 조여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넋이 나간 표정의 서연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회사의 누명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죽어가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는 태민의 팔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가려 했다. 비켜주세요. 제발. 제 동생이 죽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태민은 그런 그녀를 차마 붙잡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파놓은 덫이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의 거대한 정의 실현 계획이 한 연약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의 뒤에서 박진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김민준 씨, 저 여자 잘 감시해. 경찰에 인계하기 전까지 절대 도망치게 둬선 안 돼.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의 눈에 이성이 아닌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계획, 정의, 회사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절규 앞에서 먼지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단순히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였나? 아니었다. 그는 불의에 맞서던 그녀의 고든 눈빛을 지키고 싶었다. 고된 삶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던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경비원 김민준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박진석과 그 배후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기회를 주게 될지라도 상관없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녀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정의였다. 그는 결심했다. 무너져 울고 있는 서영과 그 모습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박진석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의 등은 평소의 어수룩한 경비원의 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막아서는 견고한 산과도 같았다. 박진석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키지 못해. 하지만 태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차갑고 냉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하지. 이 모든 연극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하지. 이 모든 연극은 이제 끝났으니까. 강태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웠던 복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 의아함, 그리고 일개 경비원의 돌발 행동에 대한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태민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한 걸음 다가서며 고함을 질렀다. 이 미친놈이 진짜 끝까지.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장 이 여자 끌고 가지 않고 뭐해? 하지만 태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석의 광기 어린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그가 김민준으로 위장하는 동안 사용하던 전화기였다. 그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연결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비서, 지금 바로 32층 로비로 와. 감사팀장과 보안실장 모두 대동해서. 짧은 통화가 끝나자 복도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진석은 그의 태연한 태도에 오히려 조롱을 퍼부었다. 최 비서, 네가 무슨 회장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어디서 주워들은 이름은 있어가지고. 좋아. 어디 네가 부른다는 그 대단한 양반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내 허풍이 끝나면 넌 업무 방해 및 상사 모독으로 그냥 해고가 아닐 거야. 내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해줄 테니까. 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눈동자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문이 열리고 태민의 충직한 비서인 최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그의 뒤를 이어 감사팀장과 보안실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따랐다. 그들은 복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살피다가 경비원 복장을 한 태민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은성그룹의 핵심 실세인 그 세 사람이 일개 경비원 앞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다. 감사팀장과 보안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최고 상사가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변에서 수군대던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박진석을 따라왔던 감사팀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그리고 박진석,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태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감사팀장을 바라보았다. 박진석 과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직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 발령 조치하고 관련자 전원 출국 금지시키시오. 그리고 이 자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에 대한 증거 자료는 내 개인 서버에 있으니 최 비서를 통해 전달받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박진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벌인 짓은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기록해 두었어.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도. 그 순간 박진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네가 왜, 어떻게 네가.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공포와 절망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보안요원들이 그를 부축해 끌고 가는 동안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 모든 광경을 한서연은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 자신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던 어수룩한 남자. 자신의 곁을 맴돌며 묵묵히 힘이 되어주었던 친절한 경비원.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의지하기 시작했던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자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안도나 기쁨이 아니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모든 친절과 배려는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그녀를 동정하며 지켜본 것인가. 그녀의 가난과 아픔이 그에게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광대가 된 것 같은
끔찍한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작은 신뢰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은 소란이 정리되자마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서 CEO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다시 김민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서연 씨, 괜찮습니까? 동생분은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의를 수배해서 당장 수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이제는 서연에게 비수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난 믿음의 파편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을 대하듯 물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김민주는 어디에 있느냐고,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 영혼의 절규였다. 그 질문 앞에 은성그룹의 막강한 CEO 강태민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서연에게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채 최 비서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사로운 감정이 모두 거세된 오직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연락해서 최고의 외과팀을 대기시켜. 한서연 씨 동생분 한서준 군의 모든 수술 및 치료 과정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 비용은 문제 삼지 마. 지금 바로 이송 준비해.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최 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태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한 불신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알았다. 말로 하는 위로는 그저 공허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보안실장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한서연 씨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수룩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왕자를 되찾으러 가는 왕의 발걸음이었다. 감사팀장과 다른 임원들이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한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서연은 보안실장의 정중한 안내에 이끌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동생에 대한 걱정과 강태민이라는 낯선 이름에 대한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1시간 후 은성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진석 과장이 파리한 얼굴로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흉흉한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경비원의 허름한 유니폼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가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말없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론을 생략한 채 곧바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리 은성그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경비원 김민준으로 살면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박진석 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어내려가듯 박진석이 연루된 비리들을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석과 청소 용역 업체 청아클린 사이에 비정상적인 계약서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부풀려진 계약금, 유령 직원의 인건비 청구 내역,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박진석의 차명 계좌와 그의 윗선에 있는 몇몇 임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박진석의 이름이 언급된 임원 몇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악하듯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공허했다. 태미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모함이라고? 그렇다면 이 녹취 파일도 조작된 것인가? 그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에는 박진석이 자신의 공범들과 비자금 분배를 논의하고 이번 가짜 입찰건을 통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던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박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자들이 빼돌린 돈은 회사의 돈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지만 이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렸다. 박진석 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전원을 오늘부로 파면한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에 넘겨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은성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 아래 더 이상 그 누구도 부당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 뜻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주십시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새로운 왕의 대관식은 그렇게 피해 숙청으로 시작되었다. 법무팀 직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진석과 그의 공범들을 끌고 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끝나고 태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성취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병원으로 향했을 한 여인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회장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강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변화의 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석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회사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채워지기는커녕 텅 빈 공허함과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곧바로 인사팀과 법무팀을 소집하여 밤샘 회의에 들어갔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부패한 몇몇을 쳐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은성그룹 내 모든 외주 용역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청소, 보안, 시설 관리 등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심사를 거쳐 우리 은성그룹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겁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은 술렁이었다. 막대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태민은 단호했다. 그는 스크린의 한서연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와 복지 실태를 띄웠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자랑하는 동안 우리 발밑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성그룹은 더 이상 사람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의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지시에 따라 회사는 거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그것은 한서연에게 전하는 그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죄였다.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VIP 병동의 한 병실에서 한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 동생 서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의사는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넘겼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 남자에 대한 원망과 혼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생의 목숨 앞에서는 그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며칠 후 그녀의 옛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흥분된 목소리로 회사에 불어닥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부당하게 떼이던 수수료가 사라졌다는 기쁨,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서연 씨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라며 그녀를 영웅처럼 치켜 세웠다. 그 칭찬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그저 한 남자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희생양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강태민, 아니 김민준이었던 그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최 비서가 정중하게 면회를 요청할 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태민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다. 그의 편지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경비원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그녀의 믿음을 기만한 것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그녀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동생의 병원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저지른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불신과 원망의 벽이 그의 진심 어린 문장들 앞에서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CEO 강태민이 아닌 그녀가 알던 어수룩하지만 따뜻했던 남자 김민준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의 병실을 정리하고 병원 로비로 나온 서연은 창밖으로 익숙한 인형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가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채 병원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등 아래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가오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그저 그녀가 자신을 발견해 줄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남자의 간절함을 보았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병원 문을 열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CEO 강태민이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 서연 씨의 믿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눈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은성그룹 타워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강태민이 일으킨 개혁의 바람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물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예전에는 경직되고 서열에 따라 움직이던 직원들 사이에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특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한서연과 그녀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정한 용역업체 소속이 아닌 은성그룹의 당당한 정규직 직원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유니폼과 안정된 고용계약은 그들에게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아프면 당당히 병가를 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로비 한편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은성그룹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한서연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향한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동생 서준은 퇴원하여 다시 학교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잿빛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밤에는 예전처럼 낡은 수첩 대신 전문 서적을 펼쳐들고 잠을 아껴가며 공부에 매진했다. 더 나은 내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민과의 관계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발전해 나갔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회장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그녀가 알던 경비원 김민준의 모습으로 꾸준히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자고 청했고 값비싼 선물 대신 그녀가 좋아하던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서연은 CEO 강태민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깊은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던 한 남자, 강태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신분의 벽은 어느새 허물어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공감과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민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연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경비원으로 일할 때
밤마다 서연 씨가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을요. 그는 그녀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사회복지학 개론책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사회공헌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우리 직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 팀에는 똑똑한 머리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회장의 명령이나 빚을 갚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강하고 올곧은 신념을 가진 한서연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서연 씨의 힘으로 우리 회사를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심 어린 것이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정당한 기회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한서연은 깔끔한 오피스룩 차림으로 사회공헌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 팀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뤄낸 것이다. 그날 저녁, 태미는 회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이 물드는 거리를 걸었다. 더 이상 회장과 직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애정으로 가득 찬 두 남녀만이 있을 뿐이었다. 태민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놀라지 않고 마주 잡아주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 옆에 있어 줄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대답보다 더 큰 확신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걸었다. 저 멀리 그들이 함께 지켜온 은성그룹 타워가 황금빛 노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완벽하고 충만한 시작이었다.